침소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잘생긴 청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궁궐 담장 너머로는 기이한 소문들만 떠돌았죠. 47년 동안 중국을 지배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궁녀에서 시작해 황제보다 높은 곳에 올랐고 자신의 아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면서도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던 여자. 오늘은 서태후라는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잔혹한 생존의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852년 17살 소녀 한 명이 자금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주족 하급 관료의 딸이었던 그녀에게 주어진 신분은 궁녀였죠. 수천 명의 여자들이 황제의 눈에 띄기 위해 경쟁하는 곳에서 그녀는 남들과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풍제가 연극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밤마다 연기를 연습했고 황제 앞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였거든요. 다른 여자들이 미모만 내세울 때 그녀는 황제의 취향 그 자체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1856년 그녀는 황후도 낳지 못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게임의 룰이 바뀌었죠.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황제의 어머니, 미래의 태후가 될 여자로 신분이 격상된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권력이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풍제에게는 정식 황후가 있었고 조정에는 강력한 대신들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침소에서 황제의 귀에 속삭이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풍제는 수도를 버리고 열하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서태후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병든 황제를 간호하면서 그의 신임을 얻었고 황제가 죽기 직전 자신의 아들이 다음 황제가 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1861년 8월 한풍제가 31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새 황제 동치제는 겨우 5살이었죠. 문제는 한풍제가 죽기 전에 8명의 고명 대신을 지정해뒀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린 황제를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쥐려 했거든요. 서태후에게 남은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이들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들을 제거하거나. 그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를 택했죠. 먼저 동태후를 끌어들였습니다. 한풍제의 정식 황후였던 그녀는 아들이 없었기에 서태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한풍제의 이복 동생인 공친왕을 포섭했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가진 실력자였고 8명의 대신들에게 불만이 많은 상태였죠. 2달 뒤 신유정변이라 불리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고명 대신들이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았기에 처벌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숙청이었죠. 8명의 대신 중 2명은 자결을 명령받았고 나머지는 유배되거나 처형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황제의 어세, 즉 도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서태후는 동도태후 지보라는 도장을 만들어 동태후와 함께 모든 조서에 날인했거든요. 황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두 태후가 섭정한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실제 권력은 서태후 혼자 쥐고 있었습니다. 동태후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공친왕은 서태후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26살의 여자가 중국 전체를 소나귀에 넣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였죠. 동치제가 15살이 되던 해 신하들은 황제의 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태후가 섭정을 끝내고 권력을 황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였죠. 그녀는 형식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873년 동치제가 친정을 선포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요 결정은 여전히 서태후를 거쳐야 했고 황제는 그저 도장을 찍는 역할만 했죠. 동치제는 점점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했고
개혁을 시도하려 했거든요. 서태후에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죠. 그녀는 아들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황제가 신임하는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했고, 황제가 정치회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막아버렸습니다. 동치제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궁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야사에 따르면 이때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이징 시내의 환관 몇몇이 어린 황제를 데리고 밤마다 사창가를 드나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황제는 18살 정도였는데 정식 황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 밖에서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주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환관들이 태후의 명령 없이 황제를 함부로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서태후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하죠. 황제가 성병에 걸리도록 만들어 건강을 해치려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증명할 수 없는 추측이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완전히 황당한 이야기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1874년 동치제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궁중 의사들의 진찰 기록에는 처음에 천연두 증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며칠 뒤부터는 이상한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체에 궤양이 발생했다. 등과 허리에 고름이 찼다는 식의 기록이죠. 당시 황제의 스승이었던 옹동화라는 사람은 일기에 더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황제의 병은 매독이며 이미 깊숙이 진행됐다고요. 동치제는 2달 넘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1875년 1월 19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천연두였지만 궁 안팎에서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죽자마자 서태후가 한 일이 더 충격적입니다. 동치제의 황후인 아루터 씨는 당시 21살이었는데 야사에 따르면 임신 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면 당연히 그 아이가 다음 황제가 됐을 거고 서태후는 다시 뒷전으로 물러나야 했겠죠. 하지만 서태후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루터 씨는 궁궐 한쪽 건물에 유폐됐고 아무도 그녀를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녀는 친정 가족들에게 몇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제발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답장은 냉혹했습니다. 황후께서는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했죠. 조용히 죽으라는 겁니다. 1875년 3월 동치제가 죽은 지 2달 반 만에 아루터 씨가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했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궁녀들의 증언을 모은 야사에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가 우물에 몸을 던졌다는 설,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설, 목을 매달았다는 설 등이 있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22살의 젊은 황후가 자연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서태후의 앞길에 놓인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황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죠. 서태후는 자신의 여동생 아들인 제첨을 황제로 앉혔습니다. 나이는 겨우 4살이었고 이름은 광서제로 바뀌었죠.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조상의 법도에 따르면 동치제의 아들이 없으니 같은 학렬에서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데 서태후는 한 세대 아래에서 조카를 데려왔거든요. 이건 계승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죠. 하지만 서태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황제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황제를 누가 통제하느냐였으니까요. 광서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고모의 손에서 자랐고 매일같이 서태후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서태후의 사치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는 의식이 됩니다. 생일 잔치와 치장, 전각의 증축은 그녀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지배한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집착의 정점이 바로 이화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서태후는 국고가 비어가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해군 예산을 이화원으로 돌린 겁니다. 배는 있었지만 포탄과 정비가 사라졌고 1894년 청일 전쟁이 터졌을 때 북양함대는 강해 보이는 껍데기로 남아버렸습니다. 전쟁은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압록강 전투에서 청군은 일본군에게 완전히 짓밟혔고
위해위 해전에서는 북양 함대가 거의 전멸했죠. 제독 정여창은 자살했고 베이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895년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며 이 억량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대만을 일본에 넘겼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도 포기했죠. 이 굴욕적인 조약을 보고받으면서 서태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고 적혀 있지만 그 눈물이 나라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봐 두려워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패배는 청나라 조정 내부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젊은 관료들과 지식인들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광서제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898년 광서제는 강유리, 양계초 같은 개혁파 인사들을 등용하며 무술변법이라 불리는 개혁을 시작했어요.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식 학교를 세우며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었죠. 한마디로 청나라를 근대 국가로 바꾸겠다는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개혁이었지만 서태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개혁이 성공하면 황제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신의 영향력은 얀해질 게 뻔했거든요. 103일 만에 서태후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1898년 9월 그녀는 쿠데타를 일으켜 광서제를 유폐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명분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황제가 병이 들어 정무를 볼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광서제를 중남해의 한 건물에 가뒀죠. 창문은 못을 박아 막았고 문 앞에는 무장 경비가 24시간 배치됐습니다. 황제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갇힌 새가 됐어요. 개혁을 주도했던 강유이와 양계초는 해외로 도망쳤고 나머지 개혁파 관료들은 처형당했죠. 무술 육군자라 불리는 6명의 개혁파는 베이징 채시구에서 참수됐는데 그들의 목이 잘리는 걸 보며 서태후는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광서제는 그 뒤로 10년 동안 유폐 생활을 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만나는 사람도 모두 서태후가 정했죠. 황제는 사실상 죄수였습니다. 이제 서태후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흔들리는 체제를 어떻게든 연장하는 것. 유폐된 황제를 묶어둔 채 서태후가 저지른 다음 선택은 의화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심의 분노를 외세로 돌리면 권력이 연명할 수 있다고 계산했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의화단은 근대식 군대를 상대로 아무 힘도 쓰지 못했고 8개국 연합군은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도망쳤고 청나라는 신축조약을 통해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외국군 주둔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선택 이후 청나라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야사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태후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데 서구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의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베이징 시내에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밤에 궁으로 불려갔고 다음 날 아침 돌아오지 않았죠. 궁녀들의 증언을 모은 기록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태후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침소로 불렀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만족했어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소문이 퍼질까봐 역시 처형했다는 거예요. 이화원 한쪽에는 남자들을 가둬두던 작은 섬이 있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름이나 기록은 일절 남아있지 않죠. 정사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너무 많은 서구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묘하게 찝찝합니다. 당시 서태후는 60을 넘긴 나이였는데 미모에 대한 집착이 광적이었다고 하죠. 매일 아침 진주가루를 탄 우유로 세수했고 수십 명의 궁녀가 그녀의 화장을 담당했습니다. 궁중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수백 점 그리게 했는데 모두 젊고 아름답게 그려야 했죠. 조금이라도 늙어 보이면 화가를 처벌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떠나 중요한 건 이런 소문이 당시 베이징에서 공공연히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공포는 언제나 완전히 거짓일 때보다 절반쯤 진실일 때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1908년 광서제가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유폐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겨우 37살이었죠. 궁중 의사들은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자기 병이 악화됐다고만 기록했어요. 12월 14일 광서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루 뒤인 12월 15일 서태후도 죽었죠. 이 기묘한 타이밍은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황제가 먼저 죽은 건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 광서제가 회복된다면 자신을 처벌할 게 뻔했으니 서태후가 아예 황제를 먼저 죽이고 자신도 뒤따라갔다는 추측이 나왔죠. 100년 뒤인 2008년 과학자들이 광서제의 유골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뼛속에서 엄청난 양의 비소가 검출됐어요. 치사량의 수천 배에 달하는 양이었죠. 이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독을 먹었다는 증거였어요. 범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광서제에게 접근할 수 있고 동시에 그를 죽일 동기가 있던 사람은 한정적이었죠. 서태후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2살짜리 조카를 황제로 앉혔습니다. 이름은 선통제, 후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푸이였죠. 서태후의 장례식은 광서제보다 3배나 더 화려했습니다. 황제보다 높은 예우를 받은 겁니다. 그녀의 관은 금으로 장식됐고 수천 개의 진주와 보석이 함께 묻혔죠. 장례 행렬은 며칠 동안 계속됐고 베이징 시민들은 모두 나와 절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존경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녀가 죽고 4년 뒤인 1912년 청나라는 멸망했습니다. 268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던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서태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악녀였을까? 아니면 생존자였을까? 그녀는 남자들만의 세상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배제당했고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황제도 그녀에게는 장애물일 뿐이었죠. 동시에 그녀는 국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사치와 무능함으로 청나라를 반식민지로 전락시켰고 수백만 명의 백성이 고통받았어요. 역사는 그녀를 압녀로 기록했지만 그녀가 살았던 시스템 자체가 괴물을 만들어내는 구조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태후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면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서태후는 47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죠.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권력을 지키는 것.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가지든 상관없었어요. 역사는 결국 그녀를 심판했지만 그 심판이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서태후의 무덤은 1928년 독을 당했습니다. 군벌 순대닝이 그녀의 무덤을 파헤치고 모든 보물을 훔쳐갔죠.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진주와 보석들은 암시장에서 헐값에 팔렸고 그녀의 시신은 관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그녀가 평생 두려워했던 일이었어요. 죽어서도 품위를 잃는 것 말이죠. 권력으로 모든 걸 누렸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태후는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의 산물이었을까? 그리고 만약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면 그 괴물은 과연 그녀 하나로 끝났을까?